제발, 제발 한 번만 봐주시오. 집에 노모와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한양의 차가운 뒷골목에서 가시 비뚤어진 한 사내가 술라군의 창끝 앞에 비루하게 손을 비비고 있습니다. 인정 종소리가 울린 지 벌써 한참이나 지난 시각입니다. 통행금지를 어긴 죄로 끌려가 곤장을 맞으면 내일 당장 관직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눈동자에 가득합니다. 품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꺼내놓은 것은 몇 푼 안 되는 쌈짓돈과 주막에서 미처 다 마시지 못한 탁주향이 밴 안주거리였습니다. 이것이 조선의 법도 아래 살아갔던 가장들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통금 시간에 쫓기고 술라군에게 뇌물까지 바쳐야 했던 조선 관료들의 짠내 나는 일상. 그들은 왜 매일 밤 목숨을 건 퇴근길 전쟁을 치러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 고달픈 삶 속에서 무엇을 지키려 했던 것일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위해 조선 왕조실록, 태조실록과 성종실록, 그리고 당시 관리들의 일과와 애환이 담긴 경국대전 및 태학개첩 등의 사료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역사 라디오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6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한양이라는 도성이 설계되던 그 엄격한 시작점입니다. 1392년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한양을 도읍으로 정했을 때입니다. 나라가 가장 강조한 것은 질서였습니다.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은 나라는 백성들의 삶을 시간 단위로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통제의 핵심이 바로 통행금지, 즉 경야였습니다. 밤 10시경인 인정에 종이 28번 울리면 도성의 8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새벽 4시경 하루에 종이 33번 울릴 때까지 아무도 거리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범야라는 제목으로 즉시 체포되어 국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높고 현실은 고달픈 법이었습니다. 나라의 기틀이 잡히고 관료 조직이 방대해지면서 업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궁궐과 관청에는 매일같이 산더미 같은 업무가 쌓였습니다. 특히 지금의 하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실무진들에게 정시 퇴근은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기 전인 묘시에 출근하여 해가 지는 유시까지 일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밀린 서류와 상사의 눈치 그리고 이어지는 회식까지 겹쳤습니다. 이런 일상은 하급 관리들을 늘 통행금지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조선 초기부터 관료들의 근태는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었습니다. 지각을 하거나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는 자는 감찰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곧 인사 고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관리들은 상사가 퇴근하기 전까지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두컴컴한 관청 안에서 촛불을 켜놓고 장부를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인정 종소리가 도성 가득 울려 퍼지기 일쑤였습니다. 성종시대에 완성된 조선의 기본 법전 경국대전에는 처벌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를 5구간으로 나누었습니다. 걸린 시간에 따라 태형 10대에서 많게는 50대까지 때리도록 규정했습니다. 말이 10대지 당시의 태형은 살점이 터지고 뼈가 보일 정도로 혹독한 형벌이었습니다. 관료가 이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곧 사회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퇴근길 인정 종소리는 저승사자의 부름만큼이나 두려운 소리였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독한 야근을 마치고 겨우 관청 문을 나섰는데 저 멀리서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들었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집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고 도성 곳곳에는 횃불을 든 술라군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매서운 눈으로 거리를 훑으며 죄인을 찾고 있습니다. 담장을 넘어야 할지 아니면 어두운 골목에 숨어 밤을 지새워야 할지 고민합니다. 이 가장의 어깨는 오늘날 지친 몸으로 막차를 타러 뛰어가는 우리의 뒷모습과 참 닮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실록의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포착됩니다.
엄격한 통금 제도 속에서도 관료들이 주막에서 술을 마신 기록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서슬 퍼런 단속을 피했던 것일까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뒷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그 짠내 나는 일상의 이면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겉으로는 엄격한 유교 국가의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숨구멍을 찾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관복 뒤에 숨겨진 하급 관료들의 처절한 업무 환경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들이 왜 퇴근 후에도 곧장 집으로 가지 못하고 주막으로 향했는지, 그 깊은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조선판 미생들의 하루가 보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눈물겨웠던 그들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정 종소리에 쫓기며 필사적으로 달렸던 조선의 가장들. 그들이 매일같이 마주해야 했던 현실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조선의 밤은 엄격했지만 그 밤을 맞이하기까지의 낮은 더욱 지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들이 근무했던 관청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판 미생이라 불릴 만한 하급 관료들의 고달픈 배경과 그들을 둘러싼 거대한 서류 지옥의 실체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야말로 기록의 나라였습니다. 왕의 일거수일투족부터 백성들의 세금 한 푼까지 모든 것을 문서로 남겼지요. 이 방대한 기록 업무를 실제로 짊어진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화려한 정승판서들이 아니라 이속이라 불리는 하급 관리들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막 관직에 발을 들인 말단 서리들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업무량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한양중앙관청에서 일하던 하급 관리 한 명의 업무를 보겠습니다. 그가 하루에 담당해야 하는 문서가 수십 건에 달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컴퓨터도 복사기도 없던 시절에 이 모든 것을 오로지 푹과 먹으로 써야 했습니다. 그 노동의 강도가 어떠했을지 여러분은 짐작이 가십니까? 특히 조선 중기를 지나 행정체계가 복잡해지자 업무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훗날 이 지독한 서류 더미가 수많은 가장을 주막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통행금지 위반이라는 벼랑 끝으로 등 떠밀리게 되는 근본 원인이 된 셈입니다. 아침 일찍 묘시에 출근해 자리에 앉으면 그때부터 퇴근 때까지가 전쟁입니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쉴 새 없이 글씨를 써 내려가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오자가 나거나 장부의 숫자가 틀리면 상급자의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실록에는 상관이 하급 관리의 업무가 미숙하다며 곤장을 친 기록이 자주 등장합니다. 혹은 봉급을 깎았다는 기록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직장 상사의 내리갈굼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더욱 괴롭혔던 것은 정작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 특유의 경직된 신분제와 그 안에서 파생된 보이지 않는 서열이었습니다. 하급 관리들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위로는 양반 사대부들의 눈치를 봐야 했고 아래로는 실무를 모르는 신입 관리들의 뒤처리까지 도맡아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스트레스는 오로지 본인의 몫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엄연한 가장이자 존경받는 아버지였지만 관청 문만 들어서면 고개를 숙여야 하는 소모품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 짠내 나는 사실은 이들의 경제적 처지였습니다. 조선의 관료들에게 지급되는 녹봉, 즉 월급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급 관리의 경우 가족들이 입에 풀칠이나 할 정도의 쌀이 전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세금은 무거운데 월급은 제자리 걸음인 상황. 퇴근길 가장의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집에서 기다릴 아내와 자식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그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사회 구조가 만든 비극적인 장면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권당이라 불리는 일종의 집단 태업입니다. 업무가 너무 과중하거나 대우가 부당할 때 관리들은 단체로 출근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목숨을 건 도박과도 같았습니다.
조정에서는 이를 엄중히 다스렸고 주동자는 유배를 가거나 장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반복된 것은 그만큼 절망감이 깊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억눌리고 고달픈 일상을 보내던 이들에게도 유일한 탈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업무가 끝난 직후에 찾아오는 짧은 자유시간이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해가 지자마자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어딘가에서 터져 나오기 마련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더욱 가혹한 업무 보고를 마친 하급 관리들이 움직입니다. 그들은 관청 뒷문을 빠져나와 서로 눈빛을 교환합니다. 이대로는 집에 못 가겠네. 누군가 뱉은 이 한마디가 조선의 밤을 흔듭니다. 이들은 인정 종소리가 들리기 전 그 찰나의 시간을 이용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도성 구석진 곳에 있는 은밀한 장소였습니다. 바로 법으로 금지된 술과 금기시된 이야기가 오가는 비밀 주막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통행금지라는 칼날 아래서 어떻게 회식을 즐겼을까요? 그 술자리에서 오간 이야기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도성의 화려한 불빛 뒤편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쾌쾌한 연기와 탁주 냄새가 진동하는 조선의 진짜 회식 현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조선 사내들의 눈물과 웃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향한 은밀한 조롱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급 관료들의 진짜 퇴근길은 바로 이 주막문을 열 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류 더미에 파묻혀 보낸 고달픈 하루가 끝나고 도성 하늘에 옅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조선의 가장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곧장 집으로 달려가 인정 종소리를 피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하루 가슴에 쌓인 울분을 탁주 한 사발로 씻어내릴 것인가? 대다수의 하급 관료에게 그 유혹은 참으로 뿌리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선의 밤, 그 은밀한 위로의 공간이었던 주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시절 사내들이 나눈 진짜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17세기 어느 늦은 가을날 승정원에서 기록 업무를 담당하던 하급 관리 이 씨의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그는 오늘 상급자로부터 호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전날 밤을 새워 작성한 장부에 글자 하나가 번졌다는 사소한 이유였습니다. 자존심은 짓밟혔고 붓을 쥐었던 손가락은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격려가 아니라 내일 아침까지 끝내야 할 또 다른 서류 뭉치였습니다. 관청을 나서는 이 씨의 발걸음은 집이 아닌 도성 구석진 골목의 단골 주막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이미 그와 비슷한 처지의 동료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조선의 주막은 단순히 술을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계급의 굴레를 잠시 벗어던지는 해방구이자 팍팍한 삶을 버티게 해주는 안식처였습니다. 이놈의 세상, 글 한자 틀렸다고 곤장 운운하니 내 참 억울해서 못 살겠소. 이 씨가 자리에 앉자마자 쏟아낸 한탄에 동료들이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채웁니다. 탁주 한 사발에 안주는 고작 소금에 절인 채소나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콤한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회식에는 항상 거대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나라에서 내리는 서슬 펄은 금주령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가뭄이나 기근이 들 때마다 왕들은 어김없이 술을 금하는 명을 내렸습니다. 특히 영조시대의 금주령은 그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술을 빚거나 파는 자는 물론 마시는 자까지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실제로 술을 마시다 걸려 관직에서 쫓겨나거나 유배를 간 선비들의 기록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마시는 이 술이 내 목을 칠 수도 있다는 긴장감이 주막 안을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위험이 술맛을 더욱 간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야사에서는 이 시기 주막의 풍경을 아주 흥미롭게 전합니다. 단속반이 들이닥치면 술 사발을 얼른 밥그릇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술 냄새를 가리기 위해 마늘을 씹거나 아예 빈방에 숨어 숨을 죽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뼈아픈 농담이 돌기도 했습니다. 나라님은 궁궐에서 좋은 차 마시며 백성 걱정하시는데 우리는 이 쓴 술 한 잔으로 제 목숨 걱정해야 하니 이 무슨 조하냐는 한탄이었습니다. 법은 술을 금했지만 가장들의 고단함까지 금하지는 못했던 셈입니다. 회식이 길어질수록 주막 안의 분위기는 무르익어 갑니다. 처음에는 업무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된 대화가 어느덧 박봉에 대한 한탄으로 옮겨갑니다. 커가는 자식들에 대한 걱정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들의 공통된 마음이었습니다. 지난달 녹봉으로 받은 쌀이 반이나 썩어 있더이다. 아내 얼굴 보기가 미안해 한참을 서 있었어. 이 씨의 고백에 즐겁던 자리는 이내 숙연해집니다. 조선의 하급 관리들이 받는 녹봉은 말 그대로 입에 풀칠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자녀의 혼사나 제사 비용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빤하니 가장들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멀리서 첫 번째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인정의 서막입니다. 주막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나? 사내들이 허겁지겁 갓을 챙겨 쓰고 일어납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위기가 시작됩니다. 주막에서 나눈 위로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술 기운이 채 가시지도 않은 몸으로 어둠 속을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횃불을 든 술라군들이 깔린 도성의 거리로 나설 차례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술에 취해 길바닥에 쓰러졌다가 술라군에게 잡혀가는 관리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통행금지를 어겼으니 가중처벌은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체면이었습니다. 도성의 치안을 담당하는 포도청이나 술라군들에게 하급 관리들은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잡히는 순간 신분이 노출되고 소문은 금세 관청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씨는 주막문을 열고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십니다. 멀리서 술라군들의 발자국 소리와 쇳소리가 들려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 아내의 따뜻한 밥상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내일 아침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제 조선의 가장들에게 퇴근길은 단순한 귀가가 아닙니다. 자신의 명주를 건 거대한 추격전으로 변해갑니다. 이제 이 짠내 나는 추격전의 실상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통금에 걸린 관리들이 술라군을 피하기 위해 부렸던 기상천외한 묘수들이 등장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갔던 은밀한 뒷거래와 뇌물의 현장을 생생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법을 지켜야 할 관리들이 왜 법을 어기며 담장을 넘어야 했는지 그 웃지 못할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한양의 골목, 술기운에 비틀거리던 이 씨의 귓가에 차가운 쇳소리가 날카롭게 박힙니다. 깨니냐? 인정을 어긴 죄인이 거기 있느냐? 횃불을 높이 든 술라군의 고함과 함께 대여섯 명의 장정들이 순식간에 그를 에워쌉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기분 좋던 술기운은 단숨에 달아납니다. 여기서 잡히면 내일 아침 사헌부에 보고될 것이 뻔합니다. 엉덩이가 터지는 장형은 물론이고 고달프게 지켜온 관직까지 날아갈 판입니다. 이 씨는 본능적으로 허리춤을 뒤적입니다. 하지만 손끝에 걸리는 것은 아내에게 줄 요량으로 주막에서 챙겨온 마른 안주 조각뿐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그는 담장을 넘어야 할까요? 아니면 비굴하게 무릎을 꿇어야 할까요? 이것은 500년 전 조선의 밤거리에서 매일같이 벌어졌던 가장들의 처절한 생존 드라마였습니다. 조선의 퇴근길이 이토록 짠내나고 위험천만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그들은 단순히 술을 좋아해서 혹은 법을 우습게 여겨서 이런 위험을 감수한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제목이 던졌던 질문의 핵심 해답을 마주하게 됩니다. 조선의 통행금지와 단속, 그리고 그 사이를 파고든 뇌물과 추격전은 사실 구조적 모순의 결정체였습니다. 조선이라는 거대한 관료 사회가 만들어낸 서글픈 단면이었던 것입니다. 정사 기록인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통금 위반인 범야에 대한 처벌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실록 곳곳에는 관리들이 통금을 어기다 적발된 사례가 끊이지 않고 등장합니다. 심지어 정조시대에는 통금을 단속해야 할 술라군들이 뇌물을 받고 관리들을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아예 특정 주막과 결탁하여 단속 정보를 흘려주었다는 기록까지 보일 정도입니다. 대체 왜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유교적 도덕국가라는 이상과 지독한 저임금이라는 현실 사이의 괴리에 있었습니다. 하급 관료들은 앞서 보았듯 늘 박봉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단속하는 술라군이나 포도청의 포교들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급료만으로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던 이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통금 어긴 관리를 잡는 것은 정의 구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할 절호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현장에서는 웃지 못할 풍경들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술라군에게 붙잡힌 관리가 내가 어느 대감댁 친척이오라며 호통을 치기도 합니다. 혹은 슬쩍 소매 속에서 동전 몇 푼이나 술값을 찔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술라군들은 못 이기는 척기를 터주곤 했습니다. 사료에 따르면 이를 술값 혹은 길값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명백한 뇌물이었으나 당시 하급 관료 사회에서는 일종의 통용되는 생존 문법이었습니다. 통금 단속은 국가 질서를 지키는 수단인 동시에 서로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생계 수단이 된 것입니다. 정치적 배경 또한 한몫을 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당쟁이 심화되면서 관료 사회의 기강은 극도로 경직되었습니다. 하급 관리들은 사소한 실수로 반대파의 표적이 될까 늘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그 짓눌리는 스트레스를 풀 곳은 오직 술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시스템은 그들에게 휴식 대신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만을 들이밀었습니다. 결국 조선의 퇴근길이 그토록 비참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국가가 관리들에게 인간적인 삶의 최소한의 공간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근은 당연시하면서 밤의 자유는 허락하지 않는 모순입니다. 청렴을 강조하면서 정작 살아갈 만큼의 녹봉은 주지 않는 가혹한 현실입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가장들은 술라군에게 뇌물을 바치며 비굴해져야 했습니다. 담장을 넘다 다리가 부러지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아침이면 다시 출근해야 했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조선의 가장들이 어둠 속을 달렸던 것은 단순히 술을 마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너져가는 자존심과 가족의 생계를 동시에 지켜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친 뇌물은 법을 어기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하루 더 살아남기 위한 통행료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 짠내 나는 일상이 단순히 비리나 불운으로만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이 치열한 밤의 추격전 뒤에는 조선 사회를 지탱하던 또 다른 힘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묘한 정서적 유산 또한 존재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고달픈 삶을 견디며 지키고자 했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지독한 퇴근길의 풍경은 훗날 조선이라는 나라의 운명과 어떻게 연결되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 결론을 향해 가장들의 무거운 발걸음을 따라 마지막 고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술라군의 눈을 피해 담을 넘고 뇌물을 건네며 비굴하게 귀가하던 하급 관리들. 그들의 모습은 결코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는 시대적 비극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조선이라는 나라는 관료들에게 이토록 가혹한 밤을 강요했을까요? 이 짠내 나는 퇴근길이 우리 역사에서 갖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조선 사회를 지탱하던 거대한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간관계의 이면을 냉철하게 짚어볼 차례입니다. 조선은 흔히 성리학의 나라라고 불립니다. 성리학적 가치관에서 밤은 음기가 강한 시간이자 유혹과 무질서가 판치는 공간이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밤을 통제한다는 것은 단순히 범죄를 막는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왕의 통치력이 온 천하에 미치고 있음을 상징하는 도덕적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숭고한 명분 뒤에는
하급 관리들의 고열을 짜내는 가혹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원인은 조선 관료제 특유의 희생 강요입니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박봉을 청렴의 미덕으로 포장했습니다. 특히 하급 관료인 아전이나 서리들에게는 제대로 된 급료조차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명목 아래 가정을 돌볼 최소한의 비용도 보장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리들은 생존을 위해 뒷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도덕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부정부패를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입니다. 이 이중적인 시스템이 가장들을 범법자로 내몰았던 셈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과도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회사의 성장과 조직의 발전을 위해 개인의 전역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절, 그때 우리 아버지들이 겪었던 고충도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명분은 화려하지만 정작 그 명분을 지탱하는 이들의 삶은 팍팍하기만 했던 구조입니다.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스템이 개인에게 요구하는 희생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지점은 조선 특유의 연좌적 압박과 신분제입니다. 하급 관리 한 명이 통금에 걸려 처벌을 받으면 그 피해는 개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 동료들까지 연대 책임을 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압박은 관리들 사이에서 기묘한 동료애를 낳았습니다. 술라군에게 뇌물을 줘서라도 동료를 빼내오고 울분을 비밀로 붙였습니다. 그렇게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후대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문화를 두고 음성적 자생력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국가가 개인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만의 생존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이지요. 비록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었을지라도 그들에겐 최소한의 저항이었습니다. 거대한 조직의 부품으로 소모되지 않기 위한 인간적인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들의 퇴근길은 조선 사회의 경직성을 완화해주는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낮에는 엄격한 상하 관계로 마주하던 상사와 부하가 주막에서는 달랐습니다. 흐릿한 등불 아래서 술잔을 기울이며 비로소 속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자네, 요즘 집안 사정이 어렵다며? 라는 상사의 한마디가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낮 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그 술잔 속에서 녹아내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회식 문화는 조선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화가 공직기강을 해치고 부패의 씨앗이 되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러한 유착관계는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느껴야 할 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그 지독한 구조 속에서도 어떻게든 가족을 부양하려 했던 고군분투입니다. 무너지는 자존심을 추스르며 내일의 출근을 준비했던 인간 가장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500년 전 퇴근길의 풍경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통금 시간이 지나 텅 빈 거리에서 술라군의 발소리를 들으며 숨을 죽이던 사내. 그 사내의 심정은 오늘날 야근을 마친 우리의 심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텅 빈 지하철역에서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는 우리와 그는 닮아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기록은 비단 범죄나 뇌물의 기록이 아닙니다.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버텨낸 한 시대의 눈물겨운 자서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점이 사라지고 통행금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오늘입니다. 우리는 왜 여전히 조선 가장들의 퇴근길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들의 고달팠던 삶이 건네는 진짜 위로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500년 넘게 한양의 밤을 지배했던 인정과 파루의 종소리. 그 서슬 퍼런 소리도 역사의 도도한 흐름 앞에서는 결국 잦아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1884년 고종 21년 근대화의 물결과 함께 도성의 통행금지는 공식 해제되었습니다. 밤을 가두었던 쇠사슬이 풀리자 사람들은 비로소 자유를 얻었습니다. 술라군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달빛 아래를 거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길 위에서 가장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는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하급 관료 이 씨와 그 동료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기록에 남지 않은 수많은 이 씨는 여전히 낡은 관청 등불 아래를 지켰을 겁니다. 그들은 서류와 씨름하다 이름 없이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짠내 나는 에피소드들은 사료 곳곳에 숨쉬고 있습니다. 실록의 행간과 야사의 구절은 조선을 지탱한 진짜 힘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그것은 거창한 명분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비굴함을 견뎌낸 아버지들의 인내였습니다. 훗날 역사는 이들을 향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기도 합니다. 법도를 어기고 뇌물을 건넨 부패한 하급 관리라는 차가운 시선이 있습니다. 반면 국가의 무관심 속에서 스스로 삶을 일궈낸 생활인이라는 따뜻한 평가도 있지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막에서 나눈 탁주 한 사발과 휘갓길의 초조함이 남긴 유산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독특한 회식 문화와 정서적 유대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정 종소리가 울리는 종로 거리에서 술라군과 마주쳤다면 어떠셨겠습니까? 가족에게 줄 안주거리를 품에 안고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곤장을 맞으며 관직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족의 내일을 위해 고개를 숙이고 뇌물을 건네는 가장이 되시겠습니까? 참으로 묘한 일입니다. 500년 전 한양의 어두운 골목길이나 지금 우리가 걷는 환한 퇴근길이나 같습니다. 가장들의 어깨를 누르는 삶의 무게는 예나 지금이나 참 닮아 있습니다. 세상은 몰라보게 변했고 통행금지라는 제도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세상의 풍파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마음은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묵묵한 뒷모습은 수백 년의 세월을 건너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오늘 밤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퇴근길을 걷고 계신가요? 500년 전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며 이 길을 걸었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건네는 보이지 않는 위로가 여러분의 지친 발걸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된 하루에 역사 라디오가 작은 휴식처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가까운 분께 공유 한 번만 해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역사 라디오 채널에 들어오시면 다른 흥미로운 영상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